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2년도 3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했는데요. 이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요.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경제활동 인구수는 그런데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직접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하면 돼요. 36만 명 플러스 4만 명 그리고 실업자 수 4만 명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10%로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62번 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로즈드 샵은요. 조합원에 한해서만 채용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독점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이 오픈샵이라는 것은 그 노조원, 비노조원 따르지 않고 다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노동의 공급을 독점하기 어렵다 맞는 거고요. 이번에 유니언샵이라는 것은 클로즈드 샵과 오픈숍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채용은 가능하지만 채용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중간 형태라 보시면 돼요. 3번이 틀렸어요. 에이전시 샵은요. 노조원에게만 조합비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조원 플러스 비노조원, 다시 말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가리지 않고 조합비를 받는 제도가 에이전시 샵이에요. 6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A는 대형마트에서 주당 2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게 대체 효과예요. 우리가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후방 굴절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임금 W0에 달할 때까지 근로자는 이 노동시간을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시간을 이렇게 증가시켜요. 노동시간을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 하면은 아무리 임금을 올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대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짐에 따라서 근로자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린다. 이것이 대체 효과에 대한 정의예요.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에요. 반면에 소득 효과는 무엇이냐?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린다. 이것이 소득 효과에 대한 정의니까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64번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 목적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죠. 2차 실기에도 많이 나왔다고 했었어요.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하면 손오공 경기산 해서 6개만 딱 알고 계시면 되죠. 보통은 5개 정도 5점짜리는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소득 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그 다음에 산업평화 유지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반면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부정적 기능은 무엇이냐? 실업을 증대시켜요. 즉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이 경영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지니까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덜 쓰는 정책을 취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화 설비를 이렇게 완비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해당되겠죠. 65번 소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소득 정책이라는 말은요. 이 용어에 혼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 결코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려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60년대 일부 선진국가에서
시도했던 그런 경제 정책인데요.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성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 소득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관리자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관리 비용은 절감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어질 수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임금 억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66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파급 효과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전 효과 또는 이전 효과 그리고 해고 효과라고도 해. 이전 효과, 해고 효과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두 개의 노동시장이 있어요. 두 개의 노동시장이 있는데 이 A라는 이 노동시장은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조직 부문의 노동시장이에요. 반면에 B라는 노동시장은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지지 않은 비조직 부문의 노동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임금이 아무래도 높겠죠. 임금이 높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노동 수요를 줄일 거 아니에요.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되면 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노동 공급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노동 공급이 과잉으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노동 공급이 과잉으로 공급되니까 결국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조직 부문의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비조직 부문 노동시장이 있었을 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임금이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난 근로자들이 비조직 부문의 노동시장으로 옮겨가서 노동 공급이 과잉으로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하락시킨다. 이게 바로 파급 효과, 이전 효과, 해고 효과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임금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정확한 내용이죠. 이번에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라고 했는데 잘못됐어요. 뭐냐면 비조직 부문 노동시장이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니까 우리도 여기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파급 효과가 아니라 위협 효과라는 것이에요. 말 되겠죠? 여기저기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위협하에서 미리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다. 이건 위협 효과예요. 3번에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 했는데 이 노동조합이 조직되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겠죠. 반면에 비조직 부문에 있는 근로자들 봉급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시장이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중 노동시장. A는 1차 노동시장 형성이 될 것이고 B는 2차 노동시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라는 것이고 4번에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간접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 일자리 못 가진 사람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간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4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67번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시면 상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높다. 기억 맞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뭐냐면 상품 수요가요.
제품이 그 어느 때는 제품이 막 잘 팔려요. 그러면 노동 수요 늘겠죠. 안 팔리면은 줄겠죠. 그래서 상품 수요의 탄력 정도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그에 따라 가거든요. 상품 수요가 탄력성이 있으면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라는 얘기고, 숙련 정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숙련 정도가 높다는 사람이 함부로 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임금에 따른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번,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또한 높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럼 콕 집어 해설해 보세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거든요.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총생산 비용,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지금 니은번이 바로 이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숙련 정도가 높다는 얘기는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에요. 대체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그래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2차 실기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68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요, 그 자신의 그 일의 어떤 작업 능률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 간 화합에는 용이하지 못하겠죠. 질투, 시기 질투 나온단 말이에요. 임금 계산 간편하지 못하고요. 확정적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번 달 차를 많이 팔았어 하면은 나는 요번 달에 1억도 벌 수 있지만 이번 달 한 대도 못 팔았어. 쫄쫄이 굶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69번.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했다면 8명을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 얼마이냐라고 했는데요.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 MPL을 구해보면요.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은요. 델타 L분의 델타 TP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변동분 분의 총생산량의 증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생산량을 구해봐야 돼요. 7명이 평균적으로 20단위씩 생산했다면 총생산량은요. 7명일 때 총생산량은 140이 될 것이고요. 한 명 더 고용해서 평균적으로 18단위 생산했다고 했으니까 8명일 때 총생산량은 8 곱하기 18하면 144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동 생산량, 노동의 그 증가분 델타 L은 8명에서 7명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 델타 TP는 144에서 140을 이렇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 1인의 한계 생산량은 1번에 4단위가 이렇게 해당되겠네요. 70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은 5% 플러스 2%에서 3번에 7%가 정답이에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71번.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우리 경기적 실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 뭐예요?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 투자를 확충한다든지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적 실업이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71번.
임금의 보상 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우리 이거 한번 했던 것이에요. 보상 격차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콕 집어서 잘 나와 있죠. 특정 직업에 존재하는 불리한 측면을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다른 직종과 균등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임금 격차가 바로 임금의 보상 격차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광산에서는 광부들의 임금을 들었잖아요. 1번에 보시면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 틀렸다고 했었죠. 성별 격차도 일종의 보상 격차이다. 아니 성별 격차는 그저 차별일 뿐이에요. 보상 격차 아니에요. 2번 틀릴 거고요.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 상승한다, 맞는 거고, 4번에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73번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이것도 역시 우리 한번 풀었던 것이죠. 기업 내 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직종의 구별 없이 종단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고 동일 산업이라도 기업 간의 시설 규모, 지불 능력 차이가 큰 곳에서 조직되어진다. 1번 맞는 것이에요. 2번에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정에 정통하여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의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이 조합원들도 이 기업 내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 너무 잘 알죠. 야, 우리 올해 요번 달에 매출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노사 분규를 참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3번에 사용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어용화의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벌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라고 했으니까 어용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제시된 보기의 지문만 갖고도 서로 어불성설이니까 답을 탁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4번에 각 직종 간의 구체적 요구 조건은 공평한 처리하기 곤란하여 직종 간의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74번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는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근로자 중용, 감사, 역제에 의한 참가가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예요. 4번이 정답이네요. 75번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노사정이라고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노사정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 시,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이 무엇이냐? 던로비 주장한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 1번이 답이에요. 던롭이 제시한 시스템 이론은요,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사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요.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던롭의 시스템 이론인데요. 지금 던롭이 제시한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의 규제 요건이라는 것이 콕 집어서 나와 있죠. 기시주라는 것이에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 이게 2차 실기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권력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콕 집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체들의 세력관계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주체들의 세력관계. 그래서 기시주라고 우리가 많이 외워요. 기시주요. 이 설명을 잘 알아두시고 2차 실기에 나올 때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술적 특성 한번 볼까요?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및 생산 방법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다. 그런 말은 당연하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은요,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이윤 등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각 주체들의 세력 관계는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 내 주체들 간의 세력 관계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76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똑같은 문제 역시 나왔었고요.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는요, 비정규직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1번, 2번, 4번을 잘 따져서 봐두시면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1번에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 즉각 대처하려면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 근로자가 필요하겠죠. 정규직 근로자는 해고가 어렵잖아요. 2번에 4번에 정규 노동자의 고용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77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거.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1번에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오히려 직종별 임금 격차는 오히려 감소하겠죠. 즉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다면 직종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어 1번이 거리가 먼 것이고요. 78번.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킨다. 아니 오히려 임금 격차를 증대시키겠죠. 임금 격차를 증대시켜요.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 증대시키고요. 2번에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가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했는데 이 말 자체 벌써 반드시라는 말도 틀렸고요. 노동조합이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수용하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수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4번에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서 낮게 말이 되고 싶지도 않네요. 79번.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효율성 임금 정책이라는 것은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일반 대기업에서 월 100만원 임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우리 S그룹은 엘리트 정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씩 지급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번 보시죠. 이러한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100만원씩 받는데 나는 200만원씩 받고 아주 좋다고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잃게 되면 2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그래야 잘리지 않을 거니까. 2번에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아니 오히려 적은 비용을 지출하겠죠. 오히려 적은 비용을 지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잘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노동자의 유입이 그만큼 적을 테니까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요. 3번에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 그렇겠죠. 나 S그룹에 다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4번에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현재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S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가고 싶은 기업체가 S기업이니까요. 이런 좀 그런 게 좀 어쩔 수 없잖아요. 4번에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서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3번, 4번, 1번, 3번, 4번을 잘 봐주시고요. 2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고 있네요. 80번.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 부가급여란 무엇이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화폐, 월급을 받잖아요. 보통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화폐 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보상을 부가급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부담의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유급, 휴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같은 것이 모두 부가급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부가급여를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번의 퇴직금 부담 감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근로자 유치에 유리해요. 그리고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 부가급여 선호 이유 역시 2차 실력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선호 이유 중에서 둘로 나눠봤어요. 사용자의 선호 이유, 예전 시험 문제에서 부가급여의 의미와 사용자, 근로자의 선호 이유를 각각 두 가지씩 쓰셔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규제의 회피 수단이며 절세 효과, 그리고 양질의 근로자 유치,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쭉 읽어보시면서 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정답은 4번이고요.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